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 벌써 8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시간이라는 게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원래 결혼을 꼭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결혼을 했다는 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뜻이겠죠. 네, 저희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사이가 너무 좋으셔서요. 그렇게 살 거 아니면 결혼은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을 만큼 말이죠. 주변에서도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부모님들이세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지 몇 가지 예로 말해 볼게요. 우선 저희 부모님은 언제나 남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사십니다. 물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두 분이서 틈만 나면 봉사활동을 다니세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부터 그런 부모님을 따라 여기저기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에게 그리고 제 동생에게 그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것들 말이죠. 그냥 바른 사람으로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저와 동생을 봉사활동에 늘 데리고 다니셨고요. 저희 집이 조금 살거든요. 엄청나게 부자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여유로운 편입니다. 그런 집에서 자식들에게 공부나 다른 미래에 관련된 것들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건 생각보다 흔한 일은 아니에요. 보통은 다들 자식 교육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요. 제 주변에 저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도 대부분 그랬고요. 그런데 저와 제 동생은 오히려 강요하지 않으니까 더더욱 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지만 저희가 나서서 학원 보내달라, 과외 시켜달라, 뭐 그랬던 것 같네요. 부모님은 언제나 그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저와 동생을 말리는 편이셨고요. 아무튼 저와 제 동생은 대학도 잘 갔고 직업도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어디 나가서 자식들이 뭐 하냐고 했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았어도 남에게 피해만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를 부끄러워하실 부모님은 아니지만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당연히 남자 보는 눈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기준이 저희 아빠였으니까요. 그래서 연애를 오래 못했어요. 만나는 남자마다 단점이 막 눈에 보였거든요. 이번에는 왜 헤어졌어? 술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술 먹으면 사람이 성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이번에는 왜 헤어졌는데? 아니, 여자는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을 해야 한다잖아.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친구한테 그런 말 하는 남자가 어딨냐? 뭐 대부분 그럴 만한 이유로 헤어지기는 했지만 제가 다른 여자들보다 조금 더 까다로웠다는 건 인정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굳이 안 해도 된다 이기도 했지만 그런 남자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으니 그냥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였습니다. 물론 하면 좋게 하겠지만요. 그렇게 매번 연애가 1년이 채 넘어가지 못했을 때 친구에게 남편을 소개받았어요. 내가 몇 번 보자마자 알았다. 이 사람이 네 짝이라는 걸.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인지 그냥 순수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바르고 성실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세심한 것 같기도 했고요. 생김새는 완전히 달랐지만 아빠와 어딘가 닮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아마 성격이 비슷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해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도 했고 말이죠. 남편 또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안도 좋았고요. 왜 그런 집안 있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그보다 명예가 더 있는 집안이요. 남편의 집안이 딱 그런 집안이었어요. 시댁 어르신들 중에는 법관도 있으시고 고위 공무원도 있으셨고요.
대충 어떤 집안인지 아실 수 있으실까요? 암튼 저희 집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반대 없이 순탄하게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편과 저나 시댁 어르신이나 저와의 관계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물론 결혼하고 2, 3년까지는 자잘한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 시댁이 어떻게 보면 조금 가부장적인 집안이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셨고요. 게다가 아빠가 둘째이셨기 때문에 집에 제사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시댁은 시아버지가 장남에 남편도 장남이라 제사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큰 며느리라는 이유로 할 일이 참 많아졌고요. 물론 처음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평생 해야 하는 거야?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사라는 게 지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요. 왜 제사 한번 지나가면 주부들이 몸살이 난다고 하겠어요. 게다가 저희 집은 그런 것을 해본 적도 없었으니까 저에게는 더더욱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이것도 다 허례호식인데 산 사람이 편해야지 죽은 사람 제사 지낸다고 산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도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바로 시댁 어르신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제사를 조금 줄였으면 한다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괘씸해 하시더라고요. 뭐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새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그런 말이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시어머니로서는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힘드냐? 이것도 못해서 남편한테 곳에 가서 이야기하게? 그런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어요. 다행히 대화가 통하시는 분이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줄일 수는 없고 서서히 하나하나씩 줄여가는 걸로 시어머니와 합의를 봤습니다. 정작 원래 지내던 제사의 3분의 2가 사라진 지금은 시어머니가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때 네 말을 듣기를 잘했다고 하시고요. 뭐 그것 말고도 자잘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댁은 가부장적인 편의 집안이었고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 집에서 나고 자랐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댁 어르신들도 저도 서로를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면서 지금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나이를 낳고 나서는 더없이 사이좋은 고부간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사연을 왜 보냈냐? 많은 분이 그 부분을 너무 궁금해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 사연의 주인공은 시댁 식구가 맞기는 해요.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남편의 형제지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로 누구냐? 형님! 바로 남편의 남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저와는 동서지간 되는 그 인물이에요. 동서는 처음 인사 온 날부터 정말이지 남달랐습니다. 저는 둘째 며느리니까 제사 같은 건 안 지내도 되는 거죠? 첫인사를 하러 온 날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어머니도 저도 굉장히 당황했던 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으며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까지도요. 그렇지만 너도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면 와서 돕기는 해야지. 요즘 같은 시대에 제사를 돕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너무 구시대적이다. 그런 말을 첫 번째 인사로 온 날 하는 건 정말 놀랍기는 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걸 그렇게 바로 어른들 앞에서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는 하잖아요. 시어머니 같은 분은 그런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첫인사를 하고 간 뒤에 도련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혼을 꼭 해야겠느냐고 말이죠. 뭐 결과적으로는 도련님이 그 결혼을 했으니까 동서가 된 거겠지만요. 동서는 집안은 나쁘지 않았어요. 뭐 돈이 조금 있다고는 들었던 것 같아요. 동서의 성격상 엄청나게 부자면 거들먹거리거나 자랑하고 다녔을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조금 여유로운 정도이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머니 아버지가 사업을 하니 부동산으로 돈을 버니 그렇게 말했던 걸로 봐서는 명확한 직업도 없으신 것 같고요. 동서는 유학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것 치고는 썩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국의 시집살이 그런 것과는 맞지 않는다고 저에게 일찌감치 선을 긋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외국에서 생활해본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던 것 같네요. 동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을 막대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조금 쎄하다 싶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웨딩 플래너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시기에 그 식장은 정말 힘들 것 같아서요. 아니, 돈 줬잖아. 돈 줬으면 준 사람 말을 듣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너희는 돈 준 사람이 해달라는 거 해주는 사람들 아니냐고. 저는 갑질 말만 들어봤지. 제 주변에서 제 앞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처음 봤거든요. 이분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시겠어? 동서가 이해해드려. 아니요.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말이야. 돈을 쉽게 벌어먹으려고. 남의 돈 버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니까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아니면 웨딩 플래너 바꿀 테니까. 동서는 결혼을 하기까지 웨딩 플래너만 셋을 갈아치웠어요. 정말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데 어안이 벙벙하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밥을 먹으러 가도 꼭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직원이 나보고 인사 안 했는데요? 아니, 내가 먼저 시켰는데 왜 저기를 먼저 가져다 주는 건데? 컴플레인은 매일같이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 사람을 하대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동서는 사람을 자기보다 윗사람 아랫사람 구분을 지어놓고 행동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동서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형님, 어머님 아버님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라고 말이죠.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꽤 되시기는 할걸? 형님이 보기에도 그래 보이죠? 그래도 물려줄 건 꽤 있으시겠지. 자기 혼자서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애교를 떨고 잘하는 척 하더라고요. 물론 저나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동서는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람이 티가 나면 안 되는데 늘 티가 났거든요. 사람을 무시하면 무시하는 티? 내가 저 사람에게 속으로 원하는 바가 있어서 잘해주는 것 같으면 그런 티가 바로 나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동서가 이해가 안 가고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도 막 미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속이 빤히 보였으니까요. 왜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미워지지는 않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동서와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간 날이었어요. 시시코네의 직원 한 분이 뒷정리를 하시다가 저와 동서가 지나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시고 동서의 발을 밟으셨거든요. 동서가 순간적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발이 아파서 그랬던 건 아니었던 걸로 생각해요. 놀라기도 했을 거고 동서가 당시에 신었던 신발이 굉장히 비싼 신발이었거든요. 저에게도 몇 번이나 말했을 정도로 말입니다. 아줌마 미쳤어요? 동서가 다짜고짜 그렇게 소리를 꽥 하고 질러서 저도 심장이 쿵 했던 것 같아요. 놀라서 말이죠. 제가 그럴 정도였는데 그 소리를 듣는 그 직원분은 어떠셨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을 어째? 지금 이게 얼마짜린 줄 아세요? 내 신발 어떡해! 마트 직원이 어쩔 줄은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손짓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리를 뜨려던 그때였어요. 동서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마트 직원을 잡아 세웠습니다. 지금 내 신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튀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다 못한 제가 나섰어요.
내가 가시라고 했어. 제 그 말에 동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가 뭔데 끼어드냐 하는 것을 말이죠.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그 신발은 내가 다시 사줄 테니까 그냥 그만해.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돈이 없어서 이래요?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러는 거지.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아니, 소리를 질렀고 직원의 사과까지 받아낸 상태였잖아요. 거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부끄러워서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전에 덜덜 떨고 있는 그 마트 직원분이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하셨잖아. 하, 말뿐인 그 사과요? 그러면 사과를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제 언성이 조금 높아졌어요. 동서는 그런 저의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놀라고 당황한 것 같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뭐 무릎이라도 꿇어? 이 사람 자르라고 하기라도 해? 동서,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게 바로 갑질인 거야. 왜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까지 사람을 쥐잡듯이 잡아? 지금 형님, 말 다 하셨어요? 갑질이요? 갑질이 아니면 뭔데? 사과하셨잖아. 뭘 더 하라는 건데 그 이상 하라고 하는 건 너무 명백한 갑질이야. 제가 조금 더 언성을 높였어요. 그만해. 여기서 더 하면 나 정말 안 참을 거야. 어머님이고 도련님이고 그냥 오늘 있었던 일 다 이야기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동서랑 좋게 못 지내겠다고 할 거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하니까 동서는 입을 다물더라고요. 하지만 굉장히 분하고 억울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까지 분하고 억울한 건지 말입니다. 동서가 그날 저에게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참은 이유는 이거였을 겁니다. 우리 집이 잘 산다는 것, 그리고 제가 저희 시댁에서 자신보다 훨씬 더 위치가 높다는 것 말입니다. 동서가 정하는 대로 갑과 을을 정하는 거라면 어떻게 봤을 때 제가 동서의 갑일 수 있는 위치기는 했죠. 제가 동서보다 잘 살았고 그리고 식구들이 동서 말보다는 제 말을 더 들어줬을 테니까요. 저는 그날의 일이 그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뒤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동서는 기어코 그때 그 마트 직원에게 돈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 신발값의 전부를 말이죠. 마트에서 일하는 분들 월급은 잘은 몰라도 대충 찾아보니 동서의 그 신발의 딱 절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원분은 2달치 월급을 동서에게 준 겁니다. 아마 그분도 더 이상 더러운 꼴 보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줬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동서가 밉더라고요. 속이 빤히 보이는 사람이라 못 미워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그때 달라졌던 것 같아요. 속이 빤히 보이고 악하고 나쁜 사람. 그게 동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는 동서를 멀리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런 저희의 두 사람 사이를 눈치를 채기는 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동서의 성격을 알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네요. 동서가 그 문제로 다툰 적이 있기는 합니다. 형님, 저한테 유감 있으시면 말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티내지 마시고. 나는 동서랑 대화하는 걸 포기했는데. 뭐라고요? 그때 그 마트 직원분한테 기어이 돈 받아냈다며. 나는 동서가 그 정도로 말이 안 통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좀 솔직하기는 해도 악의는 없는 사람이라 미워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였더라고. 제 그 말에 동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더군요. 나는 그런 사람과 잘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형식적인 것만 하자. 서로에게 그 이상도 바라지 말고 남처럼 지내다가 가족으로 함께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만 챙기는 걸로. 동서도 이게 편한 거 아니야? 동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 보이기는 했지만 제 말대로 하는 것이 본인도 편하다는 것을 모를 만큼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트 사건 이후로 동서와 저는 정말
1년에 얼굴 한두 번 보는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을 통해서 동서의 소식을 들을 만큼 말이죠. 그렇게 지금까지 지냈네요. 남처럼 사니 부딪힐 일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만날 일이 있기는 했으니까요. 민주는 영어 유치원 안 가요? 굳이 싶기는 해. 벌써 공부에 치이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지도 않고. 형님은 가끔 그렇게 속 편한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나중에 애한테 원망 들어요. 그냥 보내세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안 키우셔서 그런지 그게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고. 정말 답답한 소리 하신다. 우리 집 일이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니, 민주도 우리 집안 아인데 어디 가서 모자라다 소리 들으면 저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니까 집안 식구들의 면을 위해서라도 하는 게 좋다는 말인 거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욱하더라고요. 우리 민주가 뭐 모자란 애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도 나한테 그런 소리 안 하는데 동서가 그러는 건 선을 넘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아니, 저는 가족이라 걱정되니까. 동서가 언제 나를 그리고 민주를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게 정말 걱정되는 사람의 말투야? 모자라니 어쩌니 걱정하지 마. 우리 민주 걱정 안 해줘도 이미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잘 크고 있으니까. 사실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저희 딸아이를 질투해서 그런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동서가 요즘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한다는 걸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은 동서인데 애가 따라와 주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반면 저희 딸아이는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아이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자랑을 많이 하셨고요. 아마도 동서는 그것에 열등감을 느낀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아는 동서라면 분명 그랬을 겁니다. 그날 정말 오랜만에 온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동서의 그 의도적인 시비 이후로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고 동서 또한 그래서 온 가족이 저희 두 사람의 눈치만 봤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도 시댁 어르신들에게는 그 부분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다시 한번 느꼈던 날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와 동서는 결코 사이가 좋아질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무렵 아빠가 일을 시작하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뭐? 경비? 왜? 나도 모르겠다. 네 아빠한테 그거 다른 사람들 일자리 뺏는 거라고 해도 아니라고 다른 자리 하나 더 마련해놨다고 하면서 고집을 피우시니. 아빠가 아파트 경비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돈도 있을 만큼 있는 양반이 왜 일을 하시는지, 그것도 힘든 일을 말이죠. 그런데 언젠가 아빠가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좀이 쑤시고 힘들다. 엄마랑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 일이지. 그러면서 어딘가 우울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셔서 제가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노인 우울증에 대한 방송도 찾아보고 있었고요. 문득 그때가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그만두시겠지. 소일거리로 하시는 거니까 그냥 하시게 둬. 사람들이 알까 봐서 그렇지 괜히 이런저런 말이 돌까 봐. 집 근처에서 하셔? 그건 아니고 조금 떨어진 곳이기는 한데.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그냥 하시고 싶으시다는데 하시게 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오래 산대. 제가 웃으며 엄마를 그렇게 설득했고 엄마는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 일에 굉장히 크게 만족을 하셨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다들 친절해. 요즘 갑질이다 뭐다 해서 걱정했는데 경비라고 챙겨주는 주민들도 아이들도 많고 그 사람들 인사받으면서 일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 무엇보다 매일 내가 어디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그렇게 말하는 아빠의 얼굴이 정말로 행복해 보이셔서 그 일을 오래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돈을 다시 벌어서 쓴다는 것에 대해서도 뿌듯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 보였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빠에게 고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무서워. 입주민 중에 아빠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한번 주차장에 차를 잘못 대놔서 그걸 이야기하러 갔는데 경비가 입주민 집에 이런 일로 막 찾아오는 게 말이 되냐는 둥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더니 나중에는 경비를 포함한 아파트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입주민과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게 해야 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와, 그런 이야기는 뉴스에서만 보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기는 하네요. 솔직히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바로 동서를 떠올리기는 했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그런 사람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그만두세요. 라고 말이죠. 저는 동서에게 당해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인간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요. 힘으로 눌러서 앞에서는 말을 듣는 척하게 만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본인 성질대로 해야 하는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아빠는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니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행복을 놓칠 수는 없지. 괜찮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앞도 뒤도 없는데. 정 못 견디겠다 싶으면 내가 다 방법이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시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빠가 일한다는 그 아파트로 찾아갔었습니다. 음식을 이것저것 싸서 말이죠. 아, 윤씨 아저씨 따님분이시구나. 딱 닮았네. 아버지 뵈러 왔어요? 아휴, 근데 오늘 윤씨 아저씨 좀 바쁘실 텐데. 저를 한 번에 알아본 입주민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뭔가 곤란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싸온 음식들을 경비실에 두고 아빠를 찾아 나섰어요. 아니, 쓰레기 좀 버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러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604호 쓰레기만 버려드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누가 들으면 제가 엄청 많이 시킨 줄 알겠네. 그리고 아저씨는 저희가 관리비 내는 걸로 월급 받아가시는 거예요. 입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다 해야 하는 거 몰라요? 제가 관리하는 세대가 몇 세대인데 그 모든 세대 쓰레기를 일일이 어떻게 다 버립니까? 그건 직접 좀 버리세요. 아빠의 말이 하나 틀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가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은 그 여자의 목소리는 어딘가 낯익었어요. 그리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빠에게 갑질을 하는 그 입주민이라는 것을 말이죠. 몇 발짝만 더 가면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걸음을 옮겨 코너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보이지 않고 어딘가 굉장히 진이 빠져 보이는 듯한 아빠만 그 자리에 계시더군요. 그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듯 보였습니다. 아빠,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저 여자야? 맞지? 저 여자. 제가 안쪽으로 따라 들어가려고 하자 아빠는 제 팔을 잡고서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더 큰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왜 이런 대접을 받으시면서 여기서 일하시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정말 그만두세요. 저런 사람한테 저런 꼴 당하면서 일하시는 거 저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그래,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마. 고려 말고요. 그만두세요. 아시겠죠? 제가 몇 번이고 확답받아내려 했지만 아빠는 확답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왜 거기서 사서 고생을 하고 안 들어도 될 소리를 들으시면서 일을 하시냔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아빠가 이해가 안 되고
괜히 억지를 부리는 것 같고 그런 기분까지 들더군요. 분명 아빠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다시 생각해보니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아빠에게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라도 하고 그리고 그 여자의 목소리가 낯이 익은 게 너무 거슬렸습니다. 생각이 날 듯 나지 않는 그 목소리의 주인의 얼굴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간은 조용하더군요. 아빠를 자주 찾아뵈면서 아빠가 왜 그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시는지도 조금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어르신,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 드시고 힘내십시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에 저희 애 봐주신 거 감사해서 제가 과일 좀 들고 왔어요.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 따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으며 일을 하는 아빠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행복해 보이셨어요. 왜 그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시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런데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만두셔야 하는 이유도 명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여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고야, 그 진상 여자. 윤씨 아저씨 또 잡고 있더라니까? 진짜 그 여자는 지치지도 않나 봐. 본인 별명이 갑질인 거 본인만 모르는 것 같던데.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여자가 아빠한테 갑질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온 단지를 돌면서 아빠를 찾기 시작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여기에 두면 어떡해요? 제가 둔 게 아니라 누가 아저씨가 뒀대요? 누군가 뒀으면 치워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걸려서 넘어질 뻔했잖아요. 조금 전에 순찰할 때만 해도 없었는데 언제 이걸... 에휴,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과하며 고개를 꾸벅 숙이는 아빠의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우리 아빠가 왜 저기서 저런 꼴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그리고 그 여자의 지랄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저 이거 그냥 이대로 못 넘어가요.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거고 그 전에 CCTV부터 다 확인해야겠어요. 정말로 얼마 전에 순찰하신 게 맞는지. 정말로 돌았어요. 내가 아저씨 같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좀 나와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뒷모습만 보이는 여자가 아빠를 옆으로 확 미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제 눈이 돌았던 것 같아요. 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눈이 돈 건 다 이해를 해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본 자식이 어떻게 눈이 돌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저 여자가 어르신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저기요, 나 좀 봐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앞에 서서 그 여자의 얼굴을 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 그곳에 서 있었거든요. 형님? 왜 그렇게 목소리가 낯이 익었던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얼굴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건지 단번에 다 납득이 되더군요.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말이죠. 순간 멍한 얼굴로 동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동서, 여기 살아? 하고 말이죠. 사실 동서가 이사했다는 말은 1, 2년 전에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어디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그 아파트는 동서가 살만한 아파트이기는 했습니다. 무엇보다 학군지어서 아이 학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이 사는 아파트이기도 했고요. 동서? 동서라니? 아빠도 놀라서는 저와 동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동서는 그제야 저와 자신이 지금까지 시비를 걸고 화를 냈던 경비원의 사이가 아는 사이 같아 보였는지 인상을 쓰고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분 아는 사이세요? 라고 말이죠. 아마 동서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소리를 질러대면서 갑질을 해대던 사람이 바로 저희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빠는 그 이야기를 선뜻하기가 그런 건지
놀란 와중에도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감출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셔. 그 말에 동서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왜 아니겠어요? 어디 꿈이나 생각해 봤겠냐고요. 게다가 우리 집이 잘 산다는 것을 동서는 잘 알고 있었으니 더더욱 그런 상황은 꿈에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서가 놀란 얼굴로 말을 더듬더군요. 형님 아버지라뇨? 아니 그게 어떻게? 형님 부자잖아요. 그런 원초적인 부자라는 말을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가 그 와중에도 그 단어 자체가 웃기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다녀? 아직도 이렇게 철이 안 들었어? 제 그 말에 동서가 욱한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평소에 저에게 쌓인 것도 많기는 했을 거예요. 시댁에서도 제 말을 더 잘 들어주고 본인이 무슨 말만 해도 저와는 다른 태도로 식구들이 대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아이 문제로 비교까지 되었으니까요. 아마 동서는 이게 기회다, 잘됐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형님 집안 망했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경비 일을 하셔야 할 만큼? 뭐? 지금 그 소리가 여기서 왜 나와?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면 형님은 집안이 그렇게 홀라당 망해놓고 내 앞에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유세를 떨었던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런 걸 따지고 또 그런 걸로 급을 나누고 그러려고 하는 동서의 모습이 말입니다. 정말 상종도 못할 사람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웃기네. 시댁 어르신들은 아세요? 형님 대하는 태도가 여전한 걸 봐서는 모르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속이고 계신 거예요? 아주버님은요? 아주버님은 아세요? 마치 자신이 제 대단한 비밀이라도 알았다는 듯이 그리고 자신이 제 약점이라도 잡았다는 듯이 구는 동서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갑질을 나한테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치가 떨렸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싶어서요. 그게 동서한테 그렇게 중요해? 왜? 나한테도 갑질이 하고 싶어? 중요한 문제죠. 가족들을 속이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갑질이 아니라 이런 건 계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계급 사이에 없다고 하지만 다들 알잖아요. 결국에는 돈이 곧 계급이라는 걸. 계급이 다른데 같은 대접을 받으면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그니까 그건 열을 낼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구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은 거였습니다. 뭐 그러고 보면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할 수 없기는 했겠네요. 형님 집안이 망한 거면 이제 형님이랑 저도 그 계급이 달라지는 건데 당연히 다른 대우를 받아야죠. 시댁 어른들에게건 누구에게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사람이 너무 어이없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뭐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을 받아쳐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동서는 그런 저를 보고 더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니까 이제는 잘난 척 그만하세요. 어차피 민주도 이제 계급이 다른 거니까. 어지간히 신경이 쓰였나 싶기는 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말이죠.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그렇게까지 욱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동서가 그런 인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동서의 열등감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아니었어요. 저희 아빠는 저희 딸아이에게 정말 끔찍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자기 손녀에게 그런 말을 했으니 당연히 뚜껑이 열리실만 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갑자기 엄청나게 큰 소리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아빠의 모습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아빠를 바라봤어요.
동서도 순간적으로 놀라기는 했던 건지 굳은 얼굴로 아빠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구먼. 아빠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빠가 어디에 전화를 걸고 계시는 건지 말이죠. 잠시 내가 있는 쪽으로 좀 와줘야겠소. 그 내가 일하는 경비실 바로 옆동이요. 그렇게 말하고서는 아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동서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단호한 아빠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하게 있는데 누군가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아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이 여긴 왜? 동서가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도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입주민 대표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딘가 권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대표님이라는 분을 대할 때를 보면 말이죠. 나중에 안 사실인데 거기 입주민 대표님은 재력도 재력이지만 근방에 있는 학교에 연이 많은 분이더라고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아파트 자체가 학군지에 있어서 입주민 대부분이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거나 그걸 위해서 이사를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입주민 대표라는 분에게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아파트의 갑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장님, 갑자기 무슨 일로 전화를 다. 그런데 그런 분이 저희 아빠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가장 놀란 건 동서였고 말이죠. 대표님, 이 아저씨 아세요? 내가 604호 진상지 스님이 소문으로 많이 듣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지킬 건 지키는 사람일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나 보네. 얼른 사장님한테 사과드리세요. 얼른! 알고 봤더니 아빠와 원래 예전부터 아시는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투자 같은 것도 같이 하고 하면서 저희 아빠 덕에 돈을 많이 벌어서 아빠를 은인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의 취직 자리를 알아봐 준 것도 그 대표님이었고요. 심심하고 일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건데 죄송하게 됐어요. 이 동분들이 그래도 제일 성품이 좋으셔서 나름대로 고르고 고른 건데. 그 대표라는 사람이 아빠에게 사과하자 동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바로 숙였어요. 정말 그런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갑과 을을 파악하고 고개를 들거나 숙이는 일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그런 동서를 빤히 보던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걸 누가 알고 모르건 간에 이렇게 사람에게 자기보다 덜 가졌고 못해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똑똑한 선생님들 밑에서 배운다고 해도 부모가 그 모양 그 꼴이면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냔 말이요. 새삼스럽게 또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둬서 정말 다행이구나 하는 건 말입니다. 그것만큼 자식에게 줄 수 있는 큰 재산은 없다는 것도 말이죠. 동서는 계속해 저와 아빠에게 사과했지만 정말 요만큼도 진심이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절대 사과를 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보는 눈도 많고 해서 더 이상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마무리를 지었지만요. 동서에게서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더군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이번 일 남편 귀에만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도련님의 귀에 일이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입을 다문다고 해서 도련님이 모르실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원래 가장 무섭고 빠른 게 사람들의 입인 거잖아요. 게다가 그런 일은 소문이 더더욱 빨랐고 말이죠. 내가 남의 집 풍비박산 낼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른 척하기는 할 건데 다시는 절대로 우리 아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살지 마. 동서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동서한테 갑질당할 사람들이 불쌍해서 하는 말이야. 그때 동서는 알겠다고 수십 번은 끄덕거리면서 죄송하다, 감사하다, 그 영혼 없는 말들을 뱉어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도련님에게 다 떠벌리고 다니고 싶었어요. 하지만 괜히 속 시끄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풀이 한다고 해서 제 속이 시원해질 것 같지도 않았고요. 별일 없이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한동안 조용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도련님이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그 아파트에 살면서 그 일을 끝까지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기는 했던 거겠지만요. 도련님이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저와 저희 아빠에게 말이죠. 그 사과라 하는 도련님의 얼굴이 어딘가 처참해 보여서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도련님도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그런 아내를 둔 걸 말이죠. 산다 못 산다 난리를 치는 것 같더니 요즘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뭐 결국에는 시어머니까지 알게 되셔서 시어머니도 저희 아빠에게 사과하셨어요. 사람 하나 때문에 그 무슨 난리냔 말입니까.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아빠는 그 일을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아빠는 더 하고 싶어 하셨는데 입주민분들이 아빠를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그냥 경비 아저씨라고 생각했던 분이 입주자 대표랑도 막연한 부자 할아버지라는데 말입니다.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동서는 정말 죽은 듯이 납작 숙이고 지냅니다. 거의 마주칠 일이 없기는 하지만 어쩌다 얼굴이 볼 일이 있으면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제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뭐 불쌍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본인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동서는 어디에선가 또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여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다른 누군가에게 풀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괜히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제 탓이 아니기는 하지만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동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질을 당해도 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으로 여기에 글을 남겨보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도 익명이니 알아보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온전히 저를 딸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갈림길에 서서 일어나려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크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여기저기 맡겨지면서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도 친척집에서 살면서 나름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빠르게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른 제 생활을 가지고 싶었고 그러면서도 늘 자라오는 내내 번듯하게 부모님이 다 계신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내색하긴 싫어서 늘 참아왔지만 그래도 가정을 향한 열망은 있었는데요. 함께 직장을 다니던 동료가 어느 날 저에게 괜찮은 인연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기에 만나봤어요. 몇 번 만나다 보니 남자가 참 자상하고 잘해주는 것이 저도 점점 마음에 끌리더군요. 딱 제가 바라던 느낌의 이상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당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는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나는 네가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랑 동생도 너를 무척 보고 싶어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왈칵하고 울음이 쏟아지던지 평생 저에게 있어서 강렬한 열망이었던 가정이 생긴다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는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어요. 직장에 취업한 지 오래됐지 않았고 저보단 사회생활을 오래 한 남자친구에 비해서
혼수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사정이었어요. 그런 사정들을 말했더니 남자친구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얼른 지혜 너랑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을 뿐이야.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말하더군요. 부모님도 이쯤 되니 저와 결혼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집도 봐두셨다는 것이에요.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걱정스러웠어요. 초반에 어머니를 뵈러 가서 제 사정을 직접 말씀드려야 할 때 조금 힘들긴 했지만 어머니는 이내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괜찮아. 그게 무슨 상관이니? 우리 집에 이렇게 예쁜 딸이 더 생긴 것만으로 만족한단다. 마음 쓰지 말거라. 정말 꿈인지 생신지 몇 번이나 얼굴을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나름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에 수중이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선물을 사고 그렇게 아주 부족한 사정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집을 준비해 주신 시부모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역시 초반에 남편과는 시댁에 가서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잘해드리고 싶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오던 차, 뭔가 조금씩 주변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하고 결혼을 한 건지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상냥했던 남편은 결혼을 한 이후 여전히 잘해주긴 했지만 매번 시댁 모임 약속을 잡고 가족 위주의 시간들만 보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저도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를 원하긴 했지만 부부가 결혼을 했다면 근본적으로 부부가 1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길 바라고 아가씨와 함께 주말을 보내길 바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잘해주시는 시댁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으나 결혼 전 생활과 결혼 후 생활 환경이 갑작스레 너무 달라지면서 조금씩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어머니나 아가씨를 집으로 불렀고 그런 와중에 시댁 식구들의 반응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도 자주 보면 흠을 보게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지혜야, 너 집을 너무 앉혀놓고 다니는 거 아니니? 우리 상진이는 내가 아주 깔끔 떨면서 키웠어. 너도 일하는 건 알지만 살림 좀 배워야겠다. 이 집에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제가 좀 더 잘하면 정말 딸 같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어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이 집에 그냥 툭 떨어진 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아가씨나 저만 보면 저와 통화를 하고 뭔가 말할 기회만 생기면 계속해서 남편의 안부를 묻고 남편만 챙기길 바라시더군요. 더군다나 어머니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에 찾아왔어요. 아침부터 벨을 누르고 들어오시고 어떤 날은 제가 잠깐 아침 운동하러 간 사이에 들리셨는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얘, 너 어디 갔니? 어디 갔는데 이 시간에 집에 없어? 저 운동하러 왔어요, 어머니. 지금 8시인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화가 나더군요. 내가 니네 집 좀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아침부터 데려왔는데 집에 없으면 어떡해? 빨리 들어와. 그 아침에 갑자기 어머니 친구들을 데려와서 신혼집을 보여주신다니요. 청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와 있고 제 일정도 있는데 전혀 안중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너무 황당해서 대체 내가 알던 어머니가 맞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그날 그렇게 어찌저찌 손님 맞이를 하고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듯 쳐다보고 따져대시던 어머니의 친구들을 생각하면 솔직히 지금도 좀 전의 일처럼 화가 납니다. 이날 정말 너무 불편하고 황당해서 혹시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들이닥치실까 싶어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엄마가 우리 집 사줬고 좀 보여주고 싶어서 친구분들 데려오셨는데 지혜야,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 허락했는지 알면서 왜 서운하게 이래? 뭐라고? 어떤 마음으로요? 이 말을 들으니 머리가 몽롱하면서 정말 제가 잘못한 것 같더군요. 어렵사리 결혼을 허락하셨고 빈몸으로 온 며느리를 맞으셨으니 이런 집을 사주신 것에 대해 무한 감사를 해야 했던 것이구나 하면서요. 솔직히 이날 잘 이해가 안 갔지만 그냥 그런 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런 생각을 했던 제 스스로가 정말 바보 천치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갈수록 태산인 것이 어머닌 툭하면 저에게 잔심부름을 시키셨고 아가씨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 집에 와서 반나절 넘게 머무르다 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어머닌 이 말을 반복하시더군요. 솔직히 이 정도 집 해주고 돈 없는 며느리 받아주는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솔직히 내가 너 시집살이 시키니 뭘 시키니? 넌 나 같은 시어머니 둔 거 참 복 받은 줄 알아라. 아, 네. 점점 헷갈리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 불만을 갖는 제가 나쁜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속 어디선가는 자꾸 우라가 올라오는데 정말 정상인 건지 뭔지 구분이 안 가더군요. 가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조금은 내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해도 남편의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어요. 너는 진짜 고마운 줄 모르는구나. 지혜야, 나 너무 실망이다. 부모님이 본인 노후 준비한 것 떼서 우리한테 이 집을 주신 건데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매번 듣고 있자니 어느 날부터 차라리 그냥 결혼 전에 이런 조건이라도 있다고 말을 해주었으면 안 했을 텐데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집을 해올 테니 너는 아무 말 없이 우리 가족들에게 다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했다면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일이었고 전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며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아버님은 이런 집안 상태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어머니와 아가씨만 매번 돌아가면서 접촉이 있었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난 뒤에도 더 자주 드나드셨고 남편은 한창 몸이 피곤하고 산후 우울증으로 지친 저에게 더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간은 임신해서 배불러 있었으니 참았다는 양, 아기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친다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급기야는 물리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네가 뭐가 힘드냐? 이런 집에 살면서. 내가 다 돈도 벌어주는데 그깟 육아가 대수야? 냉장고 꼴도 엉망이고 빨래도 밀려있고. 너 이따위로 할 거면 그냥 이혼해. 나가 살라고. 정말 당신 이렇게까지 당신 제정신이에요? 너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지. 어디서 감히 나한테 이리라 저래라야?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생사를 찌르는 마냥 아팠고 언젠가는 한 번 던진 물건에 아이가 맞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본인도 나름 아빠라고 아이가 제가 맞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더니 그제서 손을 내리더군요. 3살밖에 안 된 아기가 제 엄마를 보호하겠다고 몸을 움찔거리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상황은 분명히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는 제 얼굴을 아기가 보고 그 작은 손으로 억지로 제 손을 잡아서 제 얼굴 가까이로 올리더니 눈물을 닦게 하려고 용을 쓰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어린 생명에게 어쩌자고 이런 장면을 보게 한 건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어떻게든 견뎌보자. 나만 참고 살면 될 것이다 하면서 버텨보기로 했으나 그럴수록 인생은 더욱 매섭게 제 얼굴을 핥히었어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바짝 엎드렸더니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우스웠는지 툭하면 물건을 집어던지며 자기 엄마와 여동생에게 더 잘하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댔어요. 니까짓 게? 야, 니 주제를 알아. 니깎게 누려보지도 못한 이런 환경에 살게 됐으면 고마운 줄 알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 동생한테도 잘하고 너한테 없을 가족 내가 만들어줬으면
받들고 살아도 모자라. 남들한테 물어봐. 그러면서 남편은 화가 나면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가라면 내쫓았습니다. 한겨울 억지로 떠밀려 나가면서 쫓겨났던 그날, 전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옆에서 차가 오는데도 피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천천히 서 있었어요. 내 삶이 너무 혐오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냥 이대로 삶이 어떻게든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혼은 죽도록 하고 싶지만 보란듯이 아기를 빼앗길 게 뻔했고 내 생때 같은 아기를 빼앗기고 살게 된다면 저는 산송장처럼 일생을 살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혼잡한 도로에서 차들이 다 저를 비켜가고 점점 한적해지더군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걷고 걸어서 공원을 돌고 돌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비는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춥고 힘든 날이었거든요. 들어가 보니 아이는 엄마 어디 갔었냐며 저에게 와락 안기는데 남편은 그 뒤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이었죠. 너 이제부터 나한테 잘해. 안 그러면 이혼이야. 살림 똑바로 하고 나 신경 쓸 거 하나도 없게 만들어. 알았어? 네 주제를 알아. 이때 정말 머리가 핑 돌면서 저도 무슨 정신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에 이끌려 말하게 되었어요. 이혼해요. 뭐? 야, 너 이혼하면 넌 뭣도 없고 쫓겨나는 거야. 네 몸망하고 꺼지게 할 거야. 이게 세상 뭘 무서운 줄 모르네. 알았어요. 이혼해요. 저만 나갈게요. 그럼 됐죠? 남편은 그 말에 더 분을 못 참고 고성을 질러대는데 전 멍하니 제 짐을 챙겼어요. 이대로 사나 저렇게 사나 난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생을 원만하게 유지하긴 힘들 것이다 싶더군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살아보려고 했지만 남편의 분노와 시댁의 괴롭힘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기와 같이 가겠다고 말해보려 했으나 이미 남편은 또 뭔가를 집어던지고 있었고 아기가 놀라는 모습을 보니 그럴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나보다는 아기가 제 아빠와 있는 게 경제적으로는 낫겠지 싶더군요. 이 좋은 집에서 말입니다. 전 이렇게 멋지고 좋은 집에서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껴보지 못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이 아기에게 아빠로선 잘했으니까 시어머니도 아가씨도 제 손녀와 조카에게는 잘했으니까 말입니다. 이 집에서 저만 사라지면 될 일이었어요. 남편도 몇 번이나 저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이 집에서 너만 사라지면 된다고.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가슴을 도려내듯 아기를 안고 한번 입을 맞추고 짧게 기도를 한 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의 사정은 어쩌면 남편과 살 때보다 더 혹독하게 느껴졌어요. 갈 곳도 없이 잠깐 친구네 가서 머무르다가 친구는 단순 부부싸움인 줄로만 알고 있어서 자세한 사정을 말할 수가 없더군요. 그러다가 다시 먼 친척 댁에 연락해서 가 있었지만 어쩌다가 이혼을 하고 애도 버리고 나왔냐면 말씀을 하시는데 오래 머물기가 힘들었습니다. 조그만 월세방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일거리를 찾아서 겨우 나오게 되었어요. 거의 5년간 경력 단절이 되었던 저는 예전 같은 직장은 다시 들어갈 수 없었고 대신 시간은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월세를 내고 보증금도 만들어서 사는 신세가 되었으나 그 사이사이 제 마음에 물밀듯 들이치던 아기를 향한 그리움, 이혼의 서름과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아기가 미친 듯이 그리워졌던 그 밤들을 이기기가 힘들어서 억지로 야간에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일을 하면서 견디려고 애썼고 어떻게든 그때 나쁜 선택을 하지 않고 견뎌주었던 제가 어쩌면 대견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던 중 제 사정을 딱하게 보신 편의점 사모님께서 말을 하시더군요. 지혜씨, 그러지 말고 다른 일을 좀 해보는 게 어때? 네? 제가 뭔가 잘못을 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안쓰러워서 말이야. 이렇게 젊은데 애기 엄마가 애기도 못 보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안 돼서 그래. 아직 젊고 머리도 돌아가니 다른 걸로 좀 자리를 잡아서 얼른 애기도 데려오고 해야지. 우리 딸도 사위랑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일 절대 그만두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어. 능력 키우라고. 아, 네. 지혜 씨는 똑 부러지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잘 한번 생각해봐. 이 말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당시 몰랐지만 뭔가 가슴이 쿵 하더군요. 당시에도 저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는 있었으나 겨우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내며 아주 조금의 저금을 할 수 있었을 뿐 크게 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사모님의 조언을 듣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니 장기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로는 부동산 쪽 일이겠더군요. 그래서 결국 밤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낮 시간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강의 시간에 졸기도 했지만 떨어져 있는 딸을 생각하니까 정말 악물고 하게 되었고 이보다 더한 일도 못할까 싶더군요. 공부 관련 카페들도 가입하고 틈틈이 집에서도 공부하고 인생 그 어떤 때보다 절실하게 1년가량 매달려서 자격증을 겨우 따냈어요. 이후 그간의 일들을 정리하고 부동산 쪽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급여도 적고 이렇다 싶은 건 없었으나 그간 제가 아주 작은 집 하나 제 이름의 재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니 갈수록 부동산 쪽으로 들어오길 잘했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내가 꼭 내 명의의 집을 얻고 거기서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내 능력으로 키워가며 살리라는 결심이 확고해져 갔어요. 저는 정말 이 땅에 저 혼자 떨어진 양 죽을 듯 괴로웠으나 희한하게도 가는 곳마다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사장님이 제 사정을 들으시더니 참 딱하다며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사정이 딱하네. 그래도 일하다 보면 적응되고 돈도 만질 수 있게 될 거야. 나 믿고 같이 일해보자고. 또 같이 일하는 직원분 중에 저보다 나이가 한창 어리면서도 계약을 잘 따내고 인기가 많은 중개사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보면서 존경심도 느껴지고 처음에는 남일 같다고 느껴졌지만 점점 이 일에 관심이 가게 되었어요. 또 남편도 큰 역할을 했어요. 저에게 가끔씩 연락해서 해선 안 될 말들을 쏟아낼 때마다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더라고요. 네가 애기 버리고 나가버려서 나랑 엄마랑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넌 가정을 깬 거야. 알겠어? 넌 가정 파탄자라고. 그거 꼭 명심하고 살아라. 본인이 툭하면 저한테 이혼하자고 소리를 질러대고 생활비 가지고서도 그렇게 돈 못 모은다고 욕까지 해대더니 자신이 한 일은 지우개로 싹 지운 양 저만 탓하더군요. 이 소리를 더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후로 사진 한 장조차 보지 못한 내 아기를 위해서라도 전 꼭 잘 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린 직원분을 따라다니면서 없는 형편에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하면서 관련 많은 일들을 배우고 관찰하고 따라하게 되었어요. 밤낮 없이 관련된 유튜브 강의도 듣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던 사이에 아주 작은 오피스텔부터 해서 조금씩 제 재산은 늘려가게 되었고 그와 별개로 저를 따르는 고객분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한창 일을 잘하기로 소문난 어린 직원분만큼은 아니나 저 역시 어느 정도 이쪽에서 일을 잘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고 무려 스카웃을 하러 오게 된 상황도 만나게 되었어요. 당연히 지금 사장님의 덕택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게 된 것이라 공손하게 거절을 했고요. 그게 예의니까요. 이 사정을 사장님도 알고 계셨기에 이제는 외려 저에게 고마워하시더군요. 지혜씨, 이렇게 고생하고 나를 잘 되게 해주는데 내가 더 잘해줘야지. 그러시면서 수익도 제 쪽으로 많이 돌려주시고 제 이름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가치가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개무량할 뿐이었습니다.
늘상 저를 함부로 부르고 물건을 던져대면서 돈 안 주고 쓰는 가정부대 하듯 굴던 예전 생활과 달리 제대로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지더군요. 예전보다 인맥이 넓어지면서 다방면으로 지식이 쌓이다 보니 법 관련해서도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제서 제가 정말 억울하게 몸만 가지고 이혼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결혼 연차나 재산 분할에 있어서 그닥 유리하게 돌아갈 것은 없었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달라지는 것까진 아니었지만, 당시에 좀 더 잘 알고 제대로 싸웠으면 어땠으려나 싶더군요. 제 명의로 작은 건물도 있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제 능력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된 지금이야말로 제가 당당하게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그간 많이 알아보고 공부한 것으로는 당시 저를 쫓아낼 때의 남편 집보다도 시세가 높고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경제적으로 부족할 게 없더군요. 뭐로 보아도 엄마가 데려가서 키우는 게 나쁠 게 없어 보였으며 그 전에 남편이 물리적인 행위를 행사한 사진들도 증거로 몇 장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졌어요. 하지만 그 절차가 겨우 쉬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나름 고민이 많던 차에 당시 제가 부동산 관련 일들을 하면서 버리고 있던 SNS를 봤는지 신우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본인이 웬일인가 싶어서 연락을 받아보니 참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하더군요. 언니는 딸님이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나가서 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혼자 돈 벌고 배부르게 잘 사나 본데 적당히 하고 이제 그냥 다시 오빠랑 합쳐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당돌하게 말을 내뱉는 신우이를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기에 무조건 넘어가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 아이를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고 가보니 어째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집이 아닌 다른 주소로 저를 부르기에 가봤더니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시댁의 사정은 상당히 변했더군요. 남편 역시 그렇게 회사에 불만이 많더니 결국 정리된 모양이었어요. 일을 알아본답시고 밖으로 돌며 집으로 잘 들어오지도 않고 어머닌 여기저기 아프다며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딸은 키도 크고 많이 자라 있었지만 그다지 혈색이 좋지 않았어요. 집안 형편이 딱히 안 좋고 가난한 것은 아니었으나 갑작스레 풍파를 많이 겪은 이 집에서 어른들의 스트레스며 감정 표현을 그대로 거쳤을 테니 이 집 사람들 특유의 그 거친 모습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니 더 가슴이 아프더군요. 어떻게든 딸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당장 이 상황에서는 곱게 놔줄 리가 없었고 법적으로 알아보니 제 뜻대로 양육권을 변경해서 가져오려면 나름의 판단이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야 하더군요. 무조건 감정적으로 우길 수만도 없는 일이라 일단은 저도 당장은 마음이 약해져서 재결합을 생각하는 척은 해야 했어요. 남편 얼굴이 정말 꼴도 보기 싫었지만 억지로 만나서 그 집에서 상황을 보아하니 이 집 식구들은 정말 구제가 안 되더군요. 제가 조금 자산이 있다는 것을 신우이가 SNS로 염탐하면서 하나하나 다 캐보았던 건지 글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 돈 좀 벌었더라.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네. 결혼할 때는 내가 집도 해주고 너한테 분에 넘치게 줬으니까 이제 네가 우리 좀 책임져. 건물도 있는 것 같다던데? 너도 은혜는 갚고 살아야지. 하다못해 짐승도 은혜를 갚는데. 안 그러니? 결국 제가 힘들게 쌓아올린 자산에 한창 망하고 정신없는 자기네 가족이 끼어들려고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그전에는 간간히 아이 얼굴 보여달라고 해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렇게 무시를 하고 욕이 가득한 문자를 보내더니 한동안 한참을 조용해서 왜 그런가 했어요. 그 사이 집에 나름의 풍파가 있고 수습을 하러 다니느라 여간 고생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제가 좀 일이 풀렸다는 것을 알고 아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을 걸치려고 하더군요. 이날 정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그대로 다시 상담을 해서 나름의 방안들을 조언받고
억지로 꾹 참고 시댁을 들락거리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이 주 양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직해서 힘들다며 밖으로 나돌고 애는 방치하고 있는 점. 시어머니도 아프다면서 가끔 아이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고 빠지기도 하고 애가 전혀 표정도 밝지 않고 엄마인 저에게 오고 싶어 한다는 것 등을 바쁘게 증거로서 변환해서 모아두었어요. 이후에 저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소송을 걸어 제 쪽으로 유리하게 판결이 났고 이제사 겨우 괴로웠던 시간들을 청산하고 딸까지 그곳에서 싹 빼올 수 있었어요. 물론 남편과 시누이를 비롯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을 해대서 욕을 하고 네가 사람이니 뭐니 난리를 쳐대고 있으나 녹음해서 또 넘긴다. 이 이상 나한테 난리치면 법적으로 또 손을 봐주겠다고 하니 그 후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간혹 아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주긴 해야겠다 생각은 합니다. 부모의 이혼은 어디까지나 어른들의 사정이니까요. 전 저대로 이렇게 홀로 계속해서 열심히 살면서 아이를 잘 키워나갈 생각이에요. 처음엔 이혼에 대해서 무척 크게 눌려 있었지만 작은 계단들을 성취해내고 나니 조금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 잘 해내고 있는 거 맞나요? 부모님이 계셨다면 더욱 위로와 응원을 받았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이름 모르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응원받으면서 가고 싶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다면 꼼꼼히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들과 다를 거 없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요즘 제가 미치고 팔짝 될 일이 생겨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억울한 일인데 끝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시고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많이들 댓글 달아주시면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마음먹었을 때부터 서로 아이는 최대한 빨리 낳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자 외동아들과 딸로서 홀아버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사람이 없고 너무 쓸쓸하다는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둘 다 어렸을 적 소원이 형제 많은 곳에서 자라는 것이었죠. 지금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저랑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의견 합치가 잘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저나 남편이나 집안 사정이 아주 안 좋지는 않아서 아이 둘셋 정도는 낳아서 부족함 없이 충분히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에 갔을 때부터 빠르게 아이를 낳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열심히 부부관계를 가졌어요. 하지만 원래 임신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처음 1년간은 그래, 그냥 아직 때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물론 저는 내심 빨리 아이가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에 실망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어디서 보니까 원래 임신을 너무 갈구할수록 오히려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임신하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남편이나 집에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팔자에도 없는 클래식 음악도 듣고 최대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봤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결혼 3년째가 되던 해에도 아이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았죠. 왜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길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러게. 일단 마음 진정시켜보자. 저희 둘이서 아무리 이야기를 나눠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혹시 저라던가 아니면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검사를 받아보기 위해 병원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도 괜찮고 제 상태도 괜찮은 상황이라서 도저히 왜 이렇게까지 임신이 안 되는지 알 길이 없었지요. 저희는 당시 밤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저나 남편이나 맞벌이를 하다 보니 둘 중에 한 명이 너무 피곤한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끔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부부관계를 가질 만큼 간절하게 아이를 원했기에 정말 그 누구보다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여보, 이게 임신에 좋다는 보약이라더라.
내 것도 쥐었고 당신 것도 쥐었으니까 우리 이거 매일 챙겨 먹자. 남편이 어디서 아이를 가지는데 좋다고 도움이 되는 보약을 줘서는 하루에 3번씩 남편이랑 함께 꼬박꼬박 챙겨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가 생길 기미는 보이지 않았죠.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과 함께 오순도순 화목한 가족을 원했던 저로서 너무도 절망스러웠습니다. 흔히 산후 우울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차라리 애를 못 낳아서 저처럼 이렇게 우울할 바에는 그냥 원하는 대로 애를 낳고서 우울한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임신에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어요. 임신이 안 되는 이유조차 불분명하게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이 상황을 무작정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혼자서 버티기 힘들 때면 혼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될까? 라는 푸념을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원래 아이라는 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 네가 아이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건 알겠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네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겠니? 오래 기다린 만큼 예쁘고 착한 아이가 오는 걸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김서방이 잘해주지? 김서방이랑 둘이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 라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절망스럽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작은 희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못한 지 5년째가 되었을 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면서 그냥 평범한 여느 부부처럼 밥을 차려 먹고 회사 이야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내긴 했으나 의식적으로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요새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연예인들의 자녀가 나오는 내용이 많은데 어쩌다 채널을 돌리다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스치기라도 하면 못 볼 거라도 본 듯이 잽싸게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록 남의 아이 이야기는 하겠지만 저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우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좌절이 너무나 컸거든요. 너희 아직도 아이 소식은 없니? 저희가 결혼한 지 4년째 되던 해부터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시아버지가 자주 전화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시아버지도 그래, 아이는 낳을 수 있을 만큼 순풍순풍 낳아서 복작복작하게 지내야지. 라고 하시며 저희만큼 아이가 생기기를 바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가 보기에도 저희가 몇 년째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아마 꽤나 걱정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네, 이전에 남편이랑 같이 병원도 다녀왔는데 의사는 저나 남편이나 기능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요. 대체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시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저희 역시 아이가 간절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시아버지 입장에서 아이를 바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저랑 남편만 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서는 오늘은 임신 소식 없니? 그래, 앞으로 어찌하려고? 라면서 전화를 하며 아이를 가지라는 식으로 은근히 닥달을 하는데 그런 시아버지 전화 때문에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셨는데 그 덕분에 남편이 아버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답지 않게 좀 강경하게 이야기해도 며칠간 전화가 안 올 뿐 또 그 시기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근슬쩍 전화를 걸어서 저희의 임신에 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정도 스트레스였다면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사연을 정리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략 반년 전부터 시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약초랑 산나물 같은 걸 보내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원래 서울에서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자그맣게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처음엔 시아버지가 농사 지은 야채인가 보다 하고 받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채랑은 생긴 게 달랐습니다. 솔직히 야채보다는 어디 산등성이에서나 자랄 법한 풀떼기 같았죠. 아버님, 이게 뭐예요? 그냥 야채는 아닌 것 같은데. 나 농사 짓는 땅 뒤에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몸에 좋은 산나물이랑 약초들이 엄청 많거든. 내가 요새 등산에 취미가 들려서 겸사겸사 산 타는 김에 너네 먹으라고 직접 따온 거다. 몸에 좋은 거니까 내가 따로 비닐봉다리에 담아준 산나물은 무침으로 무쳐서 먹고 상자에 있는 약초는 갈아서 즙으로 마셔라. 네, 감사합니다. 따느라 힘드셨을 텐데 잘 챙겨 먹을게요. 시아버지는 챙겨주는 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꼼꼼하게 설명을 했고 절대 빼놓지 말고 하루에 2번씩 챙겨 먹으라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비록 아이 때문에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저랑 남편 건강을 챙겨주기 위해서 시아버지가 따로 준비한 건데 당연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시아버지 참 고맙다. 그지? 라고 남편한테 어느 날 말할 정도로요. 그런데 게다가 시아버지는 그 와중에 남자한테 좋은 약초가 따로 있고 여자한테 좋은 약초가 따로 있다면서 제 거 한 박스, 남편 거 한 박스 따로 택배로 보내셨는데 정말 그 양이 어마무시했던지라 대체 시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따셨는지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날부터 남편은 시아버지가 주신 약초와 산나물을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몸살 때문에 병원에 다니면서 다른 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보통 약은 잘못 섞어서 먹었다간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아버지가 주신 건 약이 아니라 산나물이랑 약초 같은 풀이었지만 혹시나 몸에 안 좋을까 싶어서 일부러 먹는 걸 미루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내준 약초랑 산나물들은 잘 챙겨 먹고 있니? 아니요. 제가 지금 몸살 때문에 병원에서 약을 따로 처방받은 게 있는데 이거 다 먹기 전까지는 같이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안 먹고 있어요. 아유, 그거 빨리빨리 챙겨 먹어야 돼. 진짜 영험하기로 소문난 약초니까 병원 약이랑 먹는다고 해서 뭐 큰일 안 난다. 빨리 지금이라도 챙겨 먹어야지.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가 약을 먹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혀를 쯧쯧 하시더니 지금부터라도 빨리 챙겨 먹으라고 닥달 아닌 닥달을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얼결에 그날부터 남편을 따라서 아침과 저녁에는 산나물 무침으로 밥을 먹고 점심에는 약초를 물이랑 넣고 갈아서 건강즙처럼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 3일 정도를 산나물이랑 약초를 챙겨 먹었을까요? 그날따라 유독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복통이 너무 심해서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인 줄 알고서 화장실까지 가봤지만 그런 느낌도 아니었죠.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자리에 눕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가 아픈 게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맹장이라도 터진 줄 알았어요. 사람이 너무 아프면 앓는 소리도 안 나온다는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간신히 숨만 꺽꺽 들이쉬면서 등 돌리고 자고 있던 남편을 팔만 간신히 뻗어 건드리며 깨웠어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배를 붙잡고 뒹굴고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남편은 바로 저를 데리고 차를 몰아 응급실에 갔습니다. 가서 링거를 맞고 간신히 진정이 되어서 누워있는데 의사가 와서는 뭐 잘못 먹은 거 아니냐고. 큰 병은 아니긴 한데 먹은 것 중에 몸에 안 맞는 게 있어서 급성으로 복통이 생긴 거라며 한동안은 죽이나 미음 같은 걸로 속을 다스리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몸이 그렇게 아픈 적도 없고 배탈도 제대로 한번 나본 적이 없는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까지 큰 복통에 시달릴 만한 이유는 솔직히 시아버지가 보내준 산나물과 약초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의 산나물과 약초를 먹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당연히 그 이후로 아픈 적 한 번 없었고요. 저랑 다르게 남편은 아무런 탈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만 꾸준히 시아버지의 정성을 챙겨 먹었죠. 오늘은 내가 준 거 잘 챙겨 먹었냐? 네, 아버님. 식사할 때 산나물 무침 만든 걸로 밥 먹었고, 아까는 약초 갈아서 즙으로 만들어 마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전화를 올 때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파서 못 먹는 거기는 해도 그래도 시아버지가 보내준 정성이 있었기에 그걸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 뒤로 거의 한 달 주기로 새로운 박스를 보냈습니다. 매번 2박스씩 약초, 산나물이 가득 담긴 것들이 배달 오는데 꼬박꼬박 챙겨 먹는 남편도 한 달 안에 한 박스를 다 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저는 배탈을 앓은 이후로 시아버지 몰래 산나물이랑 약초를 안 챙겨 먹고 있었기에 방치해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 때문에 날이 갈수록 온 집안이 시아버지가 보내준 약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아버님한테 이제 약초 그만 보내도 된다고 말씀 좀 드려봐. 이러다 박스가 꽉 차서 우리 거를 공간도 없겠다.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한 듯 했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매달마다 그득그득 채워서는 택배를 보내왔습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는 아침마다 저한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이라도 생기셨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뭐 혼자 있으니 적적해서 너네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지. 라면서 말하시더니 갑자기 아침은 먹었니? 하면서 아직 안 먹었으면 밥상 좀 보여달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떨결에 핸드폰을 들고 밥상을 보여드렸는데 반찬도 잘해 먹고 사는구나. 맛있겠네. 라면서 저희 집 아침상을 보시다가 본인도 밥을 먹어야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 전화가 일주일마다 5번씩 왔는데 전 그때까지도 대체 시아버지가 왜 이러시는지 영문을 몰랐어요. 아버님이 정말 많이 적적하셔서 그런 건가?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시지? 하면서 일단 오는 전화는 받고 있었지만 저희끼리 조용히 밥 좀 먹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가 전화를 거니까 번거롭기도 했죠. 만약에 제가 진작 시아버지의 속내를 알았다면 미리 단호하게 말씀드렸을 텐데 시아버지가 워낙 능청스럽게 구는지라 전 정말로 시아버지가 혼자 있기 심심하시고 저희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매일 아침에 영상통화를 거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에 냉정하게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이제 슬슬 아버지가 보내준 약초랑 산나물 먹으면 어때? 제가 아파서 뒹구는 모습까지 본 사람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당신도 나 그때 아파서 응급실 간 거 봤잖아. 나 평생 살면서 배 아픈 적 거의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아팠던 건 분명 아버님이 보내준 약초랑 산나물 챙겨 먹어서 그래. 나도 아버님이 기껏 나 생각해서 보내준 거 못 먹는 게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어쩌겠어. 또 아플 순 없잖아. 보내지 말라고 해도 보내시고. 그때 아팠던 게 정확하게 그 약초랑 산나물 때문이라고 밝혀진 것도 아니잖아. 아버지가 힘들게 산에 올라가서 딴 건데. 좀 그렇지 않아? 남편은 어떻게든 저에게 약초랑 산나물을 처음처럼 먹으라고 했고 전 절대로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안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는지.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당신 혹시 아버님한테 무슨 이야기라도 들었어?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내가 아버님이 주는 거 안 먹은 지가 반년은 넘게 지났을 텐데.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당신 혼자 잘 챙겨 먹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이래? 라며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우물쭈물하던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실은 하고 운을 띄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희에게 보내준 약초랑 산나물은 사실 그냥 건강에 좋은 것들이 아니라 임신에 좋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뭐 여자와 남자의 길을 크게 키워줘서 애가 잘 들어서게 해준다나. 그런데 분명히 잘 먹고 있었다면 진즉 임신을 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소식이 없자 시아버지는 제가 약을 안 챙겨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였습니다. 이전에 병원약 먹느라 안 챙겨 먹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이라도 할 겸 그렇게 아침마다 영상통화를 걸어서는 저희 밥상을 본 거였죠. 며칠 확인해 본 결과 다시 보내준 약초가 안 보이자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캐물었고 남편은 결국 제가 병원약 다 먹고 나서 한동안 약초랑 산나물을 챙겨 먹었는데 복통이 심해서 응급실에 간 이후로는 따로 챙겨 먹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 몸에 좋은 걸 먹고서 무슨 복통이야. 분명 다른 것 때문에 아픈 걸 애꿎은 약초 탓하는 거지. 빨리 챙겨 먹으라고 해라. 노발대발한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중간에 껴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남편이 결국 저에게 약초랑 산나물을 챙겨 먹으라고 말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영상통화 걸 때마다 밥상에 약초 없는 거 너무 신경 쓰셔. 나도 아버지한테 그런 거로 일일이 얘기 듣는 거 스트레스고. 아버님 마음도 알겠지만 솔직히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걸로 인해서 제일 힘든 건 시아버지가 아니라 저랑 남편인데 무슨 어디서 났는지도 모를 풀떼기들을 가지고 임신이 잘 된다니. 그거로 임신될 거면 이 세상에 못하는 사람들 없게요. 게다가 그 마음 자체야 저희를 생각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정황상 그거 챙겨 먹다가 배 아파서 응급실에 간 것도 사실인데 그건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무조건적으로 저한테 나물이랑 약초를 챙겨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도 못 먹어.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중간에서 나 잘 챙겨 먹고 있다고 아버님한테 말씀드려. 여전히 시아버지는 박스가 터질 만큼 많은 산나물과 약초를 보내오셨고 전 계속해서 그것들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키는 대로 시아버지한테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제가 약초랑 산나물을 잘 챙겨 먹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시아버지가 그런데 왜 그렇게 임신이 안 되냐면서 애꿎은 남편을 붙잡고 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시아버지랑 전화를 하고 나서 초췌한 얼굴로 거실에 나올 때마다 저는 절대로 시아버지에게 당신이 챙겨준 것들을 안 먹고 있는 걸 들키지 말아야 한다고 단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원체 의심이 많은 건지 눈치가 빠른 건지 무슨 저한테 보내준 약초 박스에서 약초 줄어든 것까지 사진을 찍어서 남편한테 보내달라고 하지를 않나. 어느 날은 제가 약초를 먹고 있는 걸 몰래 영상을 찍어서 자기한테 전송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남편 입장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제가 사실 시아버지가 보내주고 있는 걸 여전히 안 먹고 있다고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거 몸에 좋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쩜 이렇게 고집이 세? 자려고 누웠는데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다짜고짜 소리를 빽 지르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대체 고집이 센 게 누군지 진짜 어지간해서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고 저보다 훨씬 어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음날 출근하는 거 뻔히 알면서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있는 성질 다 부리는 시아버지를 보자니 어처구니가 없었고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참지 않고 시아버지에게 대놓고 따졌습니다. 아버님이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 챙겨주셨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저도 매일같이 아버님이 주신 것들로 꼬박꼬박 먹었고요. 근데 누가 봐도 그것 때문에 아파서 응급실까지 다녀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고 그렇게 제가 그걸 계속 먹을 수가 있겠어요? 너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사람 몸에 딱 좋게 만들어진 약초인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복통이 생길 수가 있어? 네가 분명 다른 걸 잘못 먹었겠지. 저 언제나랑 같이 평소랑 똑같이 식사했고요. 유일하게 다르게 먹었던 게 아버님이 주신 약초랑 산나물이었어요. 그리고 그거 안 먹고 나서 지금 한 번도 배 아팠던 적 없고요. 아버님 성의 무시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애초에 한 번 남편 통해서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주시면 저도 좀 곤란하죠. 가급적이면 좋게 이야기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심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기껏 며느리 생각했더니 소용없다는 둥, 애도 못 가져서 어디다 쓰냐는 둥 정말 야밤중에 온갖 막말을 제게 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가끔 서럽고 우울증도 오는 것 같고 그러는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대놓고 제 탓을 하시니 저도 뚜껑이 열렸습니다. 저희 애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님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아침마다 감시하느라 아닌 척하면서 영상통화 거는 것도 하지 마시고요. 자꾸 그러시면 아버님 번호 차단하겠습니다. 그 뒤로 그냥 다짜고짜 전화 끊고 전화기도 꺼버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시아버지가 좋은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더 이상 호의가 아닌데 어떻게 제가 그걸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정말 출처도 불분명한 약초를 먹고 몸이라도 상하면 정말 큰일이지 않나요? 시아버지에게 정이 떨어지고 실망스러움도 컸습니다. 거기다가 어찌나 장문의 문자로 저를 공격하시는지 대강 말씀드리면 난 애 못 낳는 며느리 들일 생각 없다. 처음부터 그랬어. 명심하고 있어라. 라는 내용의 문자였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요. 암튼 그날은 정말 하루 종일 화가 나서 회사에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돌아오면서도 잔뜩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저의 짜증에 기름을 붓는 일도 있었죠.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저랑 전화를 끊고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한 뒤에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저랑 이야기한 걸 미주알 고주알 일렀나 봅니다. 아버지가 우리 좋으라고 새벽마다 나가서 힘들게 따온 건데 너무 서럽다면서 우시더라. 너 화난 것도 이해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당신은 왜 나한테만 화살을 돌려? 아버님한테 저것 좀 보내지 말라고 말했을 때 그것만 그대로 해주셨어도 이렇게까지 일 안 커졌어. 근데 안 그래도 처치 곤란인 걸 계속 보내지를 않나. 며느리가 자기가 준 거 먹고 응급실에 다녀왔다는데 절대 아니라고 박박 우기지를 않나. 게다가 의심 간다고 영상 통화까지 걸어가면서 아닌 척 감시를 하는 게 말이 돼? 이래도 이게 내가 잘못한 거야? 아휴,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 안 통해. 됐다. 말을 말자. 지금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현재는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대체 제가 여기서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며느리로서 시아버지 호의를 받을 만큼 받았고 거기에 보답하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정리해서 올리게 된 것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잘잘못이 있는지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예요. 제가 잘못한 게 있는 건가요? 단순히 어른이니까 제가 참아 넘겨야 한다는 말 말고 정말 합리적으로 제 잘못이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남편과 정말로 따로 사는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아직 남편한테 정이 있고 엄밀히 말해서 남편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혼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잘못이 없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이혼하기 싫다는 이유로 제가 굽히고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요.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